네, 안녕하세요.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네 번째 시간으로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피난 구조 설비 중에서도 첫 번째로 피난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난 기구란 화재가 발생하거나 해서 위급 상황이 생겼는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거나 하는 이런 대피가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 건물 안에 있던 인파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피난을 돕는 기구들을 피난 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이 나면 피난 기구부터 찾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계단을 이용하거나 옥상으로 탈출하거나 하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런 상황마저 여의치 않을 때 차선책으로 쓰는 것이 이 피난 기구라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피난 기구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기구들을 보면 1번에 구조대, 2번에 미끄럼대 이렇게 있죠. 이건 사실상 둘이 역할은 비슷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냥 뛰어내리면 위험하니까 일종의 미끄럼틀 역할. 그래서 구조대는 포대 같은 긴 천막을 타고 슉 내려가는 거고, 미끄럼대는 조금 더 튼튼하겠죠. 철 소재의 미끄럼틀 같은 걸 타고 건물 밖이나 지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미끄럼대는 장애인 시설이나 노약자 시설,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조대보다 조금 더 튼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거. 그 다음 피난교는 그림처럼 건물과 건물을 이동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다리이다.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한다고 이 옥상에 막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 피난교가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죠. 피난교였고요. 그 다음 피난 사다리는 이 그림처럼 건축물의 계구부에 설치해서 이렇게 층을 오갈 수 있겠죠. 사다리의 종류는 올림식, 내림식, 고정식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하네요. 5번에 다수인 피난 장비는 2인 이상이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이다. 그래서 다수인이겠죠? 2인 이상이니까. 6번에 피난용 트랩이나 공기안전 매트는 충격 완화용 장치인데, 이 공기안전 매트는 TV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높은 건물에서 막 뛰어내리는 실험 같은 거 할 때 지상이 엄청 커다랗고 푹신한 막 공기 매트 같은 거 큰 거 깔아놓은 거 보셨죠? 그런 게 공기안전 매트고요. 7번 승강식 피난기는 건물 내부에서 이제 승강기처럼 사람이 탑승해서 층과 층을 이동하는 형태로 이 그림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사방은 뚫려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레버로 층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승강식 피난기가 있고, 8번과 9번에 완강기, 간이 완강기가 있습니다. 이 완강기류는 한마디로 그 무슨 군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시면 레펠 타고 뛰어내리죠. 그런 것처럼 몸에 로프랑 벨트를 착용해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인데, 완강기와 다르게 이 간이 완강기는 교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완강기를 말합니다. 간이 완강기의 특징은 일회용이다. 연속 사용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완강기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면 조속기라고 하는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벨트, 그 다음에 로프, 줄이죠. 그리고 연결 금속구 등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가슴에 고정해서 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건데, 이 완강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벨트를 겨드랑이 밑 가슴에 고정을 시켜놔야 하는데, 내려오면서 팔을 만세 자세로 위로 들면 이 벨트가 머리 위로 쑥 빠지겠죠? 그러면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두 팔을 절대로 위로 들면 안 된다. 만세 자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는 이 지지대가 내 무게를 잘 버텨줘야 하니까 흔들어 봐서 잘 고정되어 있는지 그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벽 타고 내려오면서 머리가 부딪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주의해서 손으로 가볍게 벽을 밀면서 하강하도록 한다. 이렇게 완강기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넘어가서 별표되어 있죠.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 장소별 기구의 적응성. 이거는 어떤 장소들에 몇 층에는 어떤 설비들이 적응성이 있느냐, 그걸 나타낸 표인데, 이게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문제로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의 3층에는 어떤 설비가 적응성이 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그냥 서술된 문장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표를 머릿속에 딱 저장해놓고 시험지 이면에 이 표를 샤샤샥 그려가지고 하나씩 추리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난구조 설비 설치 장소 및 기구별 적응성 표 그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어벤져스 5총사,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 5총사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순서대로 한번 봤었죠. 그래서 특징적인 글자만 하나씩 따서 구미교다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구미교다승 외워놓고, 뭐 구는 구조대, 교는 피난교 이렇게 딱 아셔야겠죠. 그러고 나서 설치 장소가 뭐뭐가 있냐면 노유자 시설,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는 그런 시설이죠. 그리고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나 뭐 접고랑 같은 시설, 이런 시설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그런 시설인데, 이 다중이용업소는 4층 이하만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4층 이하의 다중이, 그리고 그 밖의 시설, 이렇게 있다는 거. 근데 이거 너무 길어서 언제 일일이 외우겠어요. 그쵸?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 노인, 그리고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 이런 곳은 그냥 의원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각자 뭐 의린 또는 뭐 입원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저는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4층 이하의 다중이, 그 밖의 시설은 기타. 그냥 이렇게 짧게 장소들을 특징으로 외워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표를 완성해 볼게요. 이거는 펜을 준비하시고 같이 메모하시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층을 쌓아줄 건데요. 지하부터 1, 2, 3, 4에서 10층. 지하 1, 2, 3, 4에서 10층 쌓아주고요. 시설을 구분해 줘야겠죠. 노인, 의원, 다중이, 기타. 노인, 의원, 다중이,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50%는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지하부터 갑니다. 지하는 트랩, X트랩, 트랩, X트랩. 그리고 이 X는 혼자서는 안 돼요. 하나 더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X는 두 칸을 잡아먹고 왼쪽 위, 오른쪽 위로 가서 두 칸씩 잡아먹고 걔네도 X 쳐줍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제일 꼭대기로 갈게요. 4에서 10층은 교다승, 구교다승, 띄고 구교다승. 4에서 10층, 교다승, 구교다승, 띄고 구교다승. 자, 그럼 지금 채운 칸들 줄 그어주면 남는 칸들이 구분이 되는데 남는 칸들은 전부, 구미다승, 전부 이렇게 채워 넣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아까 말한 오총사, 어벤져스 전부 다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 80%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유자 시설은 이걸로 끝났고 의원은 X 빼고는 트랩을 다 끼워 넣어줍니다. 그럼 다중이랑 기타가 남는데 얘네들은 X 빼고는 사다리 플러스 완강을 다 껴줍니다. 그래서 다 넣고 보니까 완강기는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 했는데 기타 시설의 지하에는 완강기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만 완강기는 지워줍니다. 그럼 다중이도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 기타의 지상층에는 뭐가 많죠. 기타에는 간이 완강기도 서비스로 넣어주고 공기 안전 매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시설 가운데에만 피난 트랩 껴주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일단 외우기 쉽게 특징들만 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외울 때 썼던 방법이고요.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각자 편한 방법으로 암기하시고 이 방법은 참고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추가 사항으로 숙박시설의 3층 이상의 객실에는 간이 완강기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호텔 같은 곳들 보면 3층 이상부터는 간이 완강기가 다 채워져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예외사항 통으로 암기하시고 공동주택에는 공기안전매트가 적응성이 있다. 공동주택에 공기안전매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이 표를 절대 안 보여주겠죠. 그냥 서술해서 문제를 내버리니까 이 표를 보시고 서술형으로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유자 시설의 4층 이상부터는 구조대와 미끄럼대가 적응성이 없다. 또 공기안전 매트가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3층, 그리고 4층부터 10층까지의 기타, 그 밖의 시설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도 공기안전 매트 있었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의료시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시설은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나 접고랑 같은 곳이었죠. 자, 여기서 구조대가 적응성을 갖는 높이는 3층 이상이다 라고만 써져 있는데 애당초 이 표의 조건에서 꼭대기층이 4층부터 10층 이하였으니까 3층 이상이면서 10층 이하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름이 좀 비슷한 것들끼리 묶으면 방열복과 방화복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겠고 또 공기호흡기랑 인공소생기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방열복은요. 저번에 열의 이동 방식 3가지 중에서 복사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잠깐 언급했었어요. 복사열은 화염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그 열이 파장 형태로 계속 방사가 되면서 전달되는 거라 그 사이에 차단물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복사열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실제 화재 현장에서 그 복사열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생긴 은박지 같은 재질로 그 복사열을 반사시켜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방열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복사열에도 접근 가능하도록 만든 내열 피복을 열을 차단하는 복장이니까 방열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방화복은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바로 그 옷이에요. 바로 이거.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소방 활동을 할 때 소방관 분들께서 입으시는 이 옷이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복장이죠. 이게 방화복이고요. 이때는 헬멧과 보호 장갑 그리고 안전화까지를 모두 세트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방화복은요. 소방활동 수행이 가능한 피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헬멧과 보호 장갑, 안전화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복장을 방화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기호흡기는요. 아마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지나다니실 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철제함 같은 곳에 공기호흡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화재가 발생해서 이것저것 막 태우면서 유독가스가 발생이 되면 그러한 유독가스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산소통 같이 생긴 이런 용기에 압축된 공기가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그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서 어떤 방독면 같이 생긴 마스크를 얼굴에 딱 쓰면 그 마스크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흘러나와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공기호흡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독가스로부터 나를 보호해서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압축돼 있던 신선한 공기를 마스크를 통해 전달하는 게 공기호흡기고 사진으로 보자면 가방처럼 이렇게 멜 수 있는 저장 용기와 방독면 같이 생긴 마스크, 이렇게 면체가 있는 그런 형태가 공기호흡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랑 구분되는 게 마지막 인공소생기인데요. 이름부터가 소생기죠. 그러니까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목적이 이 소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독가스를 마시고 이미 가스에 질식이 됐거나 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심폐기능이 약해져 있는 정상적인 호흡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인공소생기를 써서 인공호흡을 하게 함으로써 소생시키는 구급용 기구가 인공소생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공소생기는 소방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하층을 포함해서 7층 이상의 관광 호텔 등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방열복 또는 헬멧과 장갑, 안전화까지 포함한 방화복, 그리고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 그 설치하는 대상이 지하층을 포함해서 5층 이상인 병원에서는요. 보통 병원에는 이런 인공호흡을 해서 소생시키는 장치는 이미 병원에 있을 테니까 설치 적용 기준 사항이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까지만 적용 기준 사항이고 인공소생기는 빠진다는 거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인명구조기구 살펴봤고요. 그 다음 비상조명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 자주 보셨죠? 이 비상조명등의 밝기는 1럭스 이상 나와줘야 해서 점검을 할 때는 그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조도계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조명등의 작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에서 약속된 시간이 있었죠. 20분 이상 작동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장소가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그러니까 막 12층, 30층 그런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아니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데 그 용도가 도소매 시장 또는 여객터미널 또 지하 역사나 지하 상가 같은 그런 장소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길게 60분 이상 작동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손전등 같이 생긴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는데요. 주로 호텔 같은 숙박업소나 지하철 역사에 보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설치 대상도 숙박시설이거나 또는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관이나 또는 대규모 점포, 또 지하 역사나 지하 상가 이런 곳에는 이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해야 되겠고요. 이 휴대용 조명등도 마찬가지로 20분 이상 작동해야 하는데 걔는 말 그대로 휴대용이니까 안에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나 건전지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건전지를 사용할 거라면 중간에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방전 방지 조치를 하고 또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상시 충전이 되는 그런 구조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등을 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쓰려면 주변이 어두워도 얘가 어디에 꼽혀 있는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가서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을 테니까 어둠 속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고 사용할 때는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구조여야 하겠죠. 그래서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에서는 그 객실이나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노래방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방마다 잘 보이는 곳에 문 바로 옆이나 이런 곳에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사양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도등과 유도표지가 있는데 유도등은 빛이 나는 거,
표지는 빛은 안 나는 그냥 판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사람 뛰어가는 모습으로 초록색, 흰색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입니다. 그래서 불빛이 나는 유도등은 기본적으로 이선식 배선을 사용하는데 이 이선식 배선의 특징은 불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내내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이선식 유도등. 그리고 이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빛나면서 출입구가 어딘지 이렇게 비춰줘야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건물에 화재가 나서 정전이 돼가지고 이 건물에 계속 들어오고 있던 그 상용 전원이 끊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일정 시간 동안은 빛을 내면서 이쪽이 출입구예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전이 되었을 때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으로 전환돼서 얼마 동안 버텨줘야 되겠죠? 기본 20분 이상 작동이 되어야 하겠고요. 단 이때 그 장소가 지하를 제외하고서 층이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혹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도소매 시장 또는 무슨 여객 터미널 또 지하 역사 및 지하 상가 이런 곳이면 60분 이상 작동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60분 이상 작동해야 하는 장소들이 아까 비상 조명등에서도 동일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똑같이 묶어서 이러한 장소들에서는 비상 조명등이든 또 유도등이든 이러한 조명류는 60분 이상 작동해줘야 한다는 거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24시간 365일 내내 켜놔야지만 충전이 되는 이 이선식 말고 평소에 꺼놔도 되는 3선식 배선의 유도등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2선식은 연결된 배선이 2가닥이고 3선식은 3가닥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이 하나 더 붙은 3선식은 뭔가 좀 더 특별할 건데 그 특별한 점이 바로 평소에 불을 꺼놓고 있어도 된다는 거, 불을 꺼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특별한 3선식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조건도 좀 특별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외부 광이 충분한 원래 밝은 장소라서 피난구나 피난 방향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거나 또는 공연장이나 암실처럼 원래 이렇게 어두워야 되는 장소들 또 그 외에도 관계인이나 종사자 같은 사람이 상시 계속 이용하는 그런 장소는 이렇게 평소에는 꺼두었다가 필요할 때 알아서 켜지는 3선식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선식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상황들은 뭐가 있는고 하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러니까 뭐 연결된 감지기가 화재를 인식했거나 또는 사람이 발신기를 눌러서 화재라고 신호 보내면 그때 이 3선식 유도등이 알아서 불을 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 외에도 뭐 비상 경보 설비가 작동하거나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한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자탐 설비나 뭐 비상 경보 또는 소화 설비가 작동해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호 뜨고 막 설비가 작동하면 이 유도등이 알아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니까 평소에는 꺼놔도 된다는 거겠죠? 알아서 켜질 거니까. 그리고 또는 정전이나 전원선이 단선이 됐을 때도 이러한 3선식 유도등은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겠죠? 정전일 때뿐만이 아니라 전원선이 단선이 됐을 때도 3선식은 자동으로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이고요.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이나 전기실의 배전반, 그러니까 이런 설비들을 컨트롤하는 곳에서 뭐 점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점등을 시켰을 때도 당연히 점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꺼놨다가 필요시 자동으로 켜지는 3선식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알아서 자동으로 점등되는 상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3선식과는 다르게 평소에 계속 켜놔야 되는 2선식 유도등의 특징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즘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아진 유도등의 점검 부분인데요. 먼저 2선식 유도등의 경우에는 항시 점등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평상시에 이게 건물 돌아다니면서 유도등이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2선식 유도등인데 꺼져 있다. 그러면 2선식은 꺼져 있으면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꺼져 있는 것은 불량이라고 보고 뭐 다시 켜지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만약에 고장이 난 거면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근데 이와는 다르게 평소에는 꺼놨다가 필요시 자동으로 켜지는 3선식의 경우에는요. 평상시에는 원래 꺼져 있는 게 정상이죠. 내가 점검을 해보고 싶으면 임의로 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의 총사령관인 수신기에서 점등 스위치라는 걸 내가 수동으로 직접 켜서 온 시켰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동에 놓고 온으로 기동시켜 봤을 때 혹시라도 이 건물에서 점등이 안 된 유도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또는 방금 전께 수신기에서 수동에 넣고 유도등을 온 해서 기동해 본 거라고 했잖아요. 수동기동. 근데 이번에는 원래대로 자동 또는 연동 상태로 놓고요. 이 삼선식은 연결된 다른 설비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켜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또는 연동 상태로 두고서 뭐 감지기나 발신기 같은 경보 설비가 작동했거나 또는 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이렇게 소화 설비를 작동시켜 봤을 때 이 삼선식 유도등이 동시에 딱 점등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도등은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된다고 했으니까 배터리나 예비 전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예비 전원이나 배터리가 정상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 유도등의 외부에 점검 스위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점검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스위치를 당겨보거나 또는 점검 버튼을 눌러서 점등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러한 유도등 및 유도 표지를 설치하는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크게 틀만 보면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또는 통로 유도등이 있죠. 그러니까 피난구 유도등은 일로 나가세요. 여기가 문이에요 하는 거고, 통로 유도등은 이 통로에서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옥내 건물 안쪽에서 바깥에 지상으로 가는 출입구나 또는 직통 계단이나 계단실 혹은 부속실 이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으로 갈 때 그 열어야 되는 문이 있죠. 그 출입구 등에 이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이미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비상구나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같은 곳에 유도등이 붙어 있으면 보통 어디에 달려 있죠? 그 문의 위쪽에 달려 있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그 높이가 1.5m 이상인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요. 두 번째 통로 유도등은요. 복도나 거실같이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야 하는 곳 또는 계단도 막 오르내릴 때 거쳐가는 계단 통로가 있죠. 그래서 통로 유도등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복도 통로 유도등은 앞에서 말한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는 출입구가 있었죠. 그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 또는 바닥에 설치한다. 이거는 이따가 그림으로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뭐 주차장처럼 엄청 넓은 그런 거실이나 주차장에 설치하고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그 계단이랑 계단 사이에 잠깐씩 거쳐가는 평지 있죠? 그런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하는데요.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교재 인쇄는 잉크 문제로 파란색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는 자주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랑 흰색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출입구에 붙이는 피난구 유도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은 곳에 출입구 위쪽에 설치하고요. 이번에 개정된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이 비상구 문 위쪽에 설치해서 이 문으로 갈 때 이렇게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수직형이나 또는 이렇게 저기서 오면서도 잘 보이도록 이렇게 입체형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 복도에 설치하는 게 복도 통로 유도등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입체 형태로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철제로 이렇게 입간판처럼 화살표 모양으로 된 입체 철판을 세워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를 한 번 더 거쳐가야 한다면 이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이 문 열고 나왔을 때 맞은편에 보여야 하는데요. 다시 위쪽 표로 돌아와서 이 각각의 유도등을 설치하는 높이 기준이 있죠. 이거 정말 간단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떤 낯선 건물에 있는데 갑자기 화재가 나서 막 주변에 연기가 막 뿌옇게 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나와서 어딘가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 내가 있는 그 방을 빠져나갈 때 나가는 문이 어디 있지? 출입구나 비상구가 어디지? 이렇게 찾을 때는 어디를 볼까요? 위쪽을 보겠죠. 왜냐면 이 공간에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여기가 문이에요 하는 그 표지판이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문을 찾아가는 피난구 유도등이나 또는 아까 말한 주차장 같은 그런 넓은 거실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걸 찾으려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쪽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실 통로나 또는 나가는 문, 비상구를 찾을 때는 위쪽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은 곳에 이 유도등이 설치돼야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일단 그 공간을 어떻게 비집고 나왔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줄을 지어가지고 이동하려면 복도나 계단실 통로를 거쳐가야 하겠죠. 근데 이런 복도나 계단실에서는 연기가 계속 타고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연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몸을 숙여서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왜? 연기는 부력을 받아서 위로 상승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도나 계단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는 사람들이 몸을 수그리고 웅크린 자세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계단이나 복도에서는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등도 당연히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과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유도등의 종류와 생김새,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와 높이 기준까지 딱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1.5m 이상인지 또는 1m 이하인지 이런 기준들을 정확히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유도등, 유도 표지의 설치 장소별 종류를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기숙사, 아파트 이런 일상적인 곳은 소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이 설치되고 숙박시설, 오피스텔, 무창층 11층 이상의 건물 얘네들은 이제 이름만 봐도 좀 더 깐깐한 곳들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는 중형으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판매시설, 장례식장, 전시장, 지하상가 이런 곳들은 대형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규모가 큰 공연장, 집회장 이런 곳들이나 아니면 술 먹고 정신없는 유흥주점 이런 곳들은 대형이랑 통로 유도등 말고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객석 유도등이라는 거. 그래서 이 표에서 특징적인 장소들과 각 유도등의 종류를 참고하시고 내려가서 이 객석 유도등이 뭔지도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객석 유도등은 아마 영화관 바닥에서 자리 찾아갈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는 객석 통로의 직선 길이를 4로 나눠서 거기서 1을 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문제로 나온다고 치면 문제 지문이 뭐 샬라샬라 길게 나와도 결국은 그래서 이 통로 길이가 몇인데 여기서 객석 유도등 몇 개 설치하냐 그러면 그 통로 길이를 4로 나눠서 한 개를 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예시 문제처럼 직선 길이가 만약에 20m예요. 그러면 20 나누기 4 해서 5가 나오는데 거기서 1을 빼서 4. 통로 직선 길이가 20m면 객석 유도등을 4개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 피난 구조 설비 정리해 보았고요.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적어서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피난 구조 설비의 설치 장소별 적응성표나 또는 유도등의 설치 기준처럼 정말 정확히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찐정리 교재와 또 모의고사 문제집인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같이 활용하셔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풀이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재 정보는 아래쪽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